자, 물질의 특성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끓는 점. 두 번째, 녹는 점과 어는 점. 세 번째, 밀도. 네 번째, 용해도입니다.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온도를 말하기 때문에 단위는 도씨가 됩니다. 자, 왜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액체 상태로 가까이 있다가 기체 상태로 멀어지려면 이 인력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끓기가 힘들어져서 끓는 점은 높아지고 인력이 작으면 끓는 점은 끓기가 쉽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상관 있을까요? 양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은 많다고 하면 양이 많아지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끓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양에 상관없이 모든 물질은 끓는 점이 다르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기압입니다. 기압은 기체의 압력을 말하는 거고, 자, 입자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누르는 기압이 세지면 기체 상태로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기압이 세지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기화되기가 힘드니까. 반대로 기압이 낮으면 여기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끓는 점은 낮아집니다. 기화가 잘 됩니다. 자, 이런 끓는 점을 이용해서 모든 물질은 끓는 점이 다르니까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을 바로 증류라고 합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먼저 끓인 다음에 분류하는 방법, 이게 증류입니다. 첫 번째 한번 예를 들어보면 물과 에탄올이라고 하는 잘 섞이는 액체가 섞여 있을 때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는데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습니다. 자, 그래서 물과 에탄올을 이렇게 섞은 다음에 가열을 해요. 근데 에탄올은 불에 잘 붙기 때문에 그냥 가열하면 안 되고 물 안에 이렇게 넣어서 물중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돼서 날아갈 텐데 분리를 하려면 기체로 바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지 달린 시험관을 이용해서 위에 뚜껑을 막고 기체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줍니다. 근데 기체가 돼서 나간 걸 기체로 모으지 않고 액체로 모으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차가운 얼음물을 두고 시험관에 넣어 놓으면 네,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순수하게 먼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원유입니다. 원유를 분리하려면 원유는 땅속에서 캐낸 석유 그 자체를 말하는데 이 원유는 증류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열해서 분리를 합니다. 먼저 원유를 가열을 해서 모두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증류탑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증류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고 아래쪽은 따뜻합니다. 그러면 기체가 돼서 들어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식게 되면 식었어요. 끓는 점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면 액체로 바뀌어서 흘러나오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서 식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액체로 분리가 되고 또 더 높은 더 차가운 곳에서 끓는 점인 물질들은 위에서 액체로 바뀌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이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래쪽에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분리가 되고요. 위쪽에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분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소주꼬리가 있는데 소주꼬리는 항아리에다가 위에 찬물을 부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지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막걸리 같이 탁한 수를 넣어서 가열을 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끓게 되고 기체가 나오면 여기에 찬물 바닥에 닿여서 다시 액체가 되어 이렇게 빠져나와서 모이는 거. 우리가 그거를 청주 또는 소주라고 말하죠. 이런 걸 소주골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어는 점과 녹는 점 해보겠습니다.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될 때 유지되는 온도,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액체가 굳어서 고체가 되는 걸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같은 반응이고요. 만약에 가열을 하고 있으면 녹을 거고 냉각을 시키면 얼 거기 때문에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은 값을 가집니다. 기억해 주세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값입니다. 같습니다. 자, 물질마다 이것도 역시 모두 다른 값을 가지고요. 양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기름과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자, 냉장고의 온도가 2도C 정도라고 가정하고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처음에 25도C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참기름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될 거고 올리브유도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올리브유는 얼고 얘는 참기름은 얼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올리브유의 어는 점은 냉장고 온도보다 높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기름의 어는 점은 냉장고 온도보다 더 낮기 때문에 아직 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까요? 네, 타이타늄 같은 경우 끓는 점이 170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엔진이나 로켓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글루건을 사용하려면 글루건은 쉽게 녹고 쉽게 굳어야 하는데 네, 그러려면 어는 점이 낮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는 점과 녹는 점을 보고 어떤 소재에 사용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밀도입니다. 자, 밀도는 같은 부피의 물질의 질량을 말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공식으로 바로 외우겠습니다. 밀도는 일정 부피의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가로, 세로 길이를 재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으면 세제곱센티미터 분의 질량 g이 될 거고 액체의 경우는 그렇게 가로, 세로를 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밀리리터 분의 g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읽을 때는 g/per 세제곱센티미터, g/per 밀리리터라고 읽어줍니다. 자, 밀도를 알고 싶으면 모든 물질의 밀도가 다릅니다. 당연히 순수할 때 말하는 거고요. 순수할 때 모든 물질은 밀도가 다른데 그 밀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먼저 고체의 밀도를 측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피를 알아야 되고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고체의 부피는 이렇게 물에다가 고체를 넣어서 증가하는 부피를 측정하면 됩니다. 물에 고체 물질을 넣어서
증가하는 부피가 바로 고체의 부피가 됩니다. 물론 센티미터를 재서 재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의 질량은 그냥 전자저울에다가 재서 그램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가한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바로 고체의 밀도가 됩니다. 액체의 경우는 부피는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부피는 바로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눈금이 있는 눈금 실린더에다가 부어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고요. 질량은 바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액체를 담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용기의 질량과 용기에 액체를 넣은 질량의 차이가 바로 부피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질량은 그램이 될 거고 부피는 밀리리터, 부피분의 질량 해서 액체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떤 밀도가 다른 물질들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여기 고체가 이렇게 둥둥 떴다고 쳐볼게요. 자, A, B, C 그리고 고체 D, E가 있을 때 밀도를 비교해보면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A가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D, 그 다음 B, 그리고 C 이 순서로 밀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물과 식용유 같이 잘 섞이지 않는 액체. 만약에 잘 섞이는 액체면 증류를 이용해야 되지만 잘 섞이지 않는 액체는 이렇게 분별 깔때기에 넣어서 콕을 열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쌀, 벽시와 그 다음 쭉정이를 물에다가 넣으면 쭉정이는 뜨고 벽시는 가라앉아서 분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다면 기름은 위에 떠 있을 거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 부분에 그거 오일 펜스를 쳐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혈장, 용액 부분은 위에 뜨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고체 부분은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거라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용질의 양은 단위가 뭘까요? 바로 그램입니다. 그러면 물 100g이라고 무조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생각해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해도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집니다. 온도가 낮은 용액과 온도가 높은 용액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찬물과 뜨거운 물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 선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온도에서 A라고 하는 이 온도에서 이 물질을 최대로 이만큼 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라고 하는 물질, A의 온도에 물 100g에 이만큼 녹을 수 있다. B만큼 녹을 수 있다. 그래서 A 온도에서 이 물질은 용해도가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는 B만큼 녹을 수 있지만 자, 만약에 C의 온도라면 D밖에 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온도에서 물 100g에
B만큼 녹인 용액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를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녹일 수 없는 꽉 찬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용액의 온도를 C까지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이 D만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이만큼의 차이만큼 더 이상 녹을 수 없기 때문에 석출이 됩니다. B 빼기 D 한 것만큼 석출되게 됩니다. 석출은 녹았다가 다시 고체로 가라앉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 물질이나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용해도 차를 이용하면 이렇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A 물질이 있고 온도에 따라서 별로 용해도 차가 거의 없는 B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질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석출을 이용해서 A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온도에 B와 A를 최대한 녹입니다. 최대한 섞여 있는 물질을 여기다가 녹여요. 그리고 온도를 낮추면 A는 용해도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고체로 석출이 되고 B는 석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석출되어서 가라앉은 고체를 거름종이와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면 고체만 위에 남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석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 용해도 차를 이용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에 고체로 남아있는 건 거름종이에 걸러지지만 걸러지지 않는 용액은 떨어지는데요. 그 용액 속에는 A와 B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재결정 방법으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순수한 A의 고체를 온도를 낮춰서 분리하는 방법, 이것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혼합물 분리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은 아주 소량의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인펜을 두고 물을 이렇게 닿아두면 물에 녹아서 사인펜의 색소마다 다른 색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색소의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상 정리 마치겠습니다.